어깨 많이 뭉쳤나 보다. 이렇게 밤에 혼자 있을 땐 체온이 최고라는 거 알아요? 성훈 씨, 오늘은 내 방으로 와요. 와인도 있고 좋은 음악도 있어요. 남자 간호사를 보면 웃으면서 팔을 쓰다듬던 사람이 있었어요. 거절하면 어느 순간 병원에서 사라졌죠.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 병원에 제가 들어간 건 동생 때문이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3주 만에 유진이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들은 약물 부작용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전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유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뭐든 스스로 해내려 했고 자기 앞가림을 누구보다 잘하던 애였어요. 대학교 들어간 뒤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상담센터를 통해 병원에 연계된 건 치료를 받아보려던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의 가방 속에서 발견된 작은 노트, 거기 적힌 메모를 보고 모든 게 흔들렸어요. 그 여자가 또 내 손을 잡았다. 무섭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 여자가 누구일까? 왜 손을 잡았다는 말이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걸까? 결국 전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겉으로는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병원이라며 광고하던 그 병원에 간호사로 위장 취업을 했어요. 의사나 행정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경계당할 테니까요. 간호사는 환자와 병동, 그리고 기록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입사 첫날 김성경 병원장을 처음 만났어요. 그 사람은 잘 차려입은 수제 정장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자주 본 말투 그대로였어요. 환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요. 근데 첫마디가 이랬어요. 어머, 남자 간호사시구나? 요즘 보기 드문 조합인데 아주 신선하네요. 앞으로 기대할게요.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시선이 유독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건 제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곧 알게 됐죠. 입사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야간 근무 중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데 김 원장이 조용히 들어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말했어요. 어깨 많이 뭉쳤나 보다? 이렇게 밤에 혼자 있을 땐 체온이 최고라는 거 알아요? 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걸 보고 더 미소를 지었죠. 그 눈빛 거절하던 사람들 눈빛이네. 너무 긴장하지 마요. 병원에선 나만 믿으면 돼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 그냥 기분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권력으로 사람을 길들이는데 익숙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후부터 저는 그 사람의 말투와 동선, 근무 시간 외에 병동에 나타나는 시간들, CCTV가 꺼진 복도 위치, 간호사들의 퇴사 시점 전부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무섭긴 했지만 더 무서운 건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거였어요. 어느 날 야간 교대를 끝내고 나오려는데 원장이 또 다가와서 말했어요. 성훈 씨, 오늘은 내 방으로 와요. 와인도 있고 좋은 음악도 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좋아요. 근데 원장님, 오늘은 제 얘기도 좀 들어주셔야 할 거예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더는 예전에 그 눈치 보던 신입 간호사가 아니라는 걸. 그 사람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건 그 사람은 계속 웃었어요. 거절당해도 거리두기를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어요. 오늘은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요. 그럴 땐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게 최고인데 누가 보면 진짜 걱정이라도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전 알았어요. 이건 경계가 없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자기 편 안 되면 제거해버리는 사람들. 그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웃었어요. 가끔은 농담도 던졌고요.
이 사람이 나를 경계하지 않도록 오히려 가까이 다가갔어요. 정말 몇 번을 속이면서도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증거도 못 얻을 것 같았거든요. 그 즈음 일병동 야간 책임 간호사였던 명주 선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수 적고 묵묵하게 일만 하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김 원장한테 불편해하는 걸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루는 불 꺼진 휴게실에서 혼자 있던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성훈 씨, 병원장님, 혹시 불편한 일 있었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그 사람 웃는 얼굴 믿지 말아요. 난 그 웃음에 몇 번이나 속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선배, 뭔가 알고 있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예전에 비슷한 일 겪은 간호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도 처음엔 참 밝았는데 그때부터 전 명주 선배한테 일부러 접근했어요. 차트에서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보여줬고 이거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하며 슬쩍 흘렸죠. 그러다 하루는 진짜 결심하고 말했어요. 선배님, 저 사실 동생이 여기서 죽었어요. 이 병원에서 자살했다고요. 근데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 말을 한 뒤 선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아이 혹시 이름이 유진이에요? 네, 어떻게 아세요? 기억나요. 마지막 날 격리병동 들어갈 때도 눈빛이 또렷했어요. 그렇게 강제로 들어간 아이들이 원래 눈을 흐리게 감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끝까지 눈을 떴어요. 무서웠어요. 그 순간 전 진짜 손이 떨렸어요. 동생이 무슨 짓을 당한 건지 상상도 못했던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명주 선배에게 처음으로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줬어요. 김 원장이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내 방으로 와요, 성훈 씨. 와인도 있고. 그런 말을 했던 밤의 음성. 명주는 아무 말 없이 그걸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이제는 도와줄게요. 그 사람 너무 오래 참았어요. 이젠 끝내야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병원 안의 어두운 구석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동료 몇 명에게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요. 근데요, 어느 날 병원장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살짝 커튼 너머로 봤거든요. 김 원장이 전화를 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장님, 그 간호사요. 조금만 더 지켜보면 제 손바닥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다 정리될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이 사람 자기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그 권력이 아직은 이 사람 편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이제 곧 자기 뒤에 있다고 믿었던 권력도 자기 발밑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병원장이 전화를 하며 제 손바닥 아니라고 말한 그날 이후 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계속 뒤에서만 증거를 모으다가는 기회 자체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명주 선배와 상의 끝에 본격적으로 병원 내부 기록에 접근하기로 했어요. 사실상 병원 데이터는 보안 시스템이 꽤 강했지만 야간 근무 중이면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생겨요. 그 시간에 우리가 확보한 공용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기본적인 전산 기록은 열람할 수 있었죠.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유진이의 입원 초기에 작성된 상담 기록이었어요. 상담 초기에는 가벼운 우울감 호소, 자살 충동 없음, 약물 반응 양호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2주차부터 갑자기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더라고요. 환자 불안정성 증가, 담당 간호사 및 의료진과의 접촉 시 감정 폭발,
동료 환자에 대한 언어적 공격 가능성 있음. 격리 필요성 검토 중. 딱 봐도 이상했어요. 유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성경 병원장의 결정에 따라 별도 관찰 병실로 격리 조치함. 이름이 딱 박혀 있었어요. 김성경. 직접적으로 결정한 사람. 그때 알았어요. 유진이가 격리된 건 단순히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판단으로 강제로 보내진 거였다는 걸요. 더 무서운 건 그 이후부터였어요. 격리 이후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한 줄 정도만 적혀 있었고 그마저도 변화 없음, 환자 비협조적 같은 말만 반복됐어요. 마치 기록 자체를 비워두려는 의도처럼 느껴졌어요. 그 상태에서 4일 후 유진이는 병원 5층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병원 측은 자가 낙상,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했지만 옥상 문은 평소에 잠겨 있었어요. 그날만 CCTV가 고장이었고 열쇠는 누구나 열 수 없게 보관돼 있었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 단 2명이었어요. 병동 매니저 간호사 1명, 그리고 김성경 병원장. 그날 근무표상 매니저는 휴가였어요. 명주 선배가 말했죠. 그럼 열쇠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 주 주말 병원 VIP 병동 환자 중 1명이 급성 발작 증세로 긴급 투약 처치를 받아야 했어요. 정신과 환자였지만 보호자가 고위 공무원이라서 병원장이 직접 관리하던 인물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투약 기록을 보는데 명주 선배가 작게 탄식하듯 말했어요. 또 이 약이네. 왜요? 뭐가 이상한데요? 이 약 사실상 정신 억제제야. 환자 상태 안 좋아 보일 때 무조건 쓰는 약인데 원장이 이상하게 자주 쓰라고 지시해. 효과는요? 그날 하루는 조용해지지. 근데 그걸 몇 번 맞으면 감정도 인격도 그냥 무너져.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유진이에게도 그 약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약 이름을 기억해두고 유진이 기록에서 해당 성분을 검색해 봤어요. 놀랍게도 투약 내역이 비어 있었어요.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병원장이 사용하라고 했고 그게 정식 투약이 아니니까 기록에서 누락한 거죠. 명주 선배가 말했어요. 이 병원 다 그렇게 굴러가. 원장이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해. 그렇지 않으면 잘리거나 누명 쓰거나. 전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제 증거 충분해요. 이제 움직일 때예요. 그날 밤 명주 선배와 함께 USB를 정리했어요. 유진이의 진료 기록, 격리 결정자 기록, CCTV 꺼진 날짜들, 그리고 김성경 병원장의 음성 파일 몇 개. 제가 몰래 녹음한 내 방으로 와요. 힘들 때 사람 체온이 제일 좋다니까요. 그 목소리, 그 파일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바깥 누군가에게. 그래서 전 동생 장례식 때 찾아왔던 기자, 선배에게 연락했어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유진이 죽음의 의문을 가졌던 유일한 외부인이었으니까요. 그 기자님, 아직 병원 쪽 취재하시나요? 정성훈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기록으로 보내드릴게요. 만약 제 번호로 연락이 안 되면 그때는 이 자료로 기사 써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 꼭 넣어주세요. 김성경 병원장. 자료를 보낸 지 이틀쯤 지났을 때였어요. 기자 선배한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혹시라도 병원 쪽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모든 게 틀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병원장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보통 야간에는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누가 봐도 급하게 호출된 느낌이었죠. 30분쯤 지나고 나서 일병동 팀장 간호사였던 정우진 선배가 병원장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나오는 순간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으니까 우진 선배가 딱 한마디 했어요. 요즘 병원에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알아요? 누가 병원장님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자료가 새어나간 걸 눈치챈 거예요. 아직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내부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는 불안감이 퍼진 거죠. 그날 밤 원장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웃지도 않았고 병동을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대신 비서실장한테 무슨 문서인지 모를 종이들을 잔뜩 출력해 오라고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보안팀장이 불려 올라갔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제 곧 반격이 들어올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정말 예상대로 일이 터졌어요. 출근하자마자 보안팀에서 공지 하나가 병원 내 시스템에 올라왔어요. 전 직원 보안 점검 실시, 업무용 PC 외 개인 전자기기 사용 전면 금지. 그 말인즉슨 휴대폰도, USB도, 심지어 녹음기도 업무 중에는 가지고 다닐 수 없다는 거였죠. 게다가 모든 내부 접속 기록, 외부 반출 내역 점검 예정이라는 말까지 들어 있었어요. 명주 선배와 저는 점심시간에 탕비실에서 조용히 얘기했어요. 우리 들켰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원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 보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 맞아요. 선배가 조용히 말을 덧붙였어요. 근데 우진 선배 예전부터 병원장이랑 가까웠어요. 뭐랄까 병원장이 필요할 때 쓰는 사람 같다고 해야 하나? 사실 그 생각 저도 하고 있었어요. 정우진 선배는 겉으론 과묵하고 소탈한 사람이었지만 병원장의 신뢰를 받는 몇 안 되는 남자 간호사였어요. 물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대가가 따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죠.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제 사물함이 열려 있었어요. 잠금 장치가 잠겨 있던 걸 분명히 확인하고 근무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다녀와 보니까 살짝 열려 있었죠. 처음엔 제가 실수했나 싶었는데 속 안에 있던 작은 메모장 하나가 사라져 있었어요. 제가 수기로 써두던 CCTV 꺼졌던 날짜, 김성경 원장이 야간 병동에 나타난 시간 같은 것들이 적힌 메모였죠. 그 메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있다면 제가 뭔가를 파헤치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퇴근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기자 선배에게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내용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근데 기사화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꽤 힘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사장. 이제까지 김성경 병원장의 뒷배로만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언론까지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기자는 이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일단 내용은 보관 중입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 증언이 확보되면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조심하세요. 자료가 새나간 걸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전화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혼자서 너무 큰 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때 명주 선배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병원장이 우진 선배랑 따로 만났대요.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일병동 인사이동 얘기 돌고 있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 혹시 날 옮기려는 건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어요. 정성훈 간호사님, 이번 주부터 오병동으로 근무지 이동합니다. 오병동은 격리병동이었어요.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기도 했죠. 그리고 CCTV가 고장난 채로 몇 달째 수리되지 않고 있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 병동으로 날 보낸다는 건 아마도 마지막 경고였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너도 예외 없다는 식의. 근무표를 받고 돌아오는 길,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정우진 선배였어요. 성훈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괜찮습니다. 병동 이동 잘 따르겠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우리 병원장님한테 너무 의심사지 말고. 그 사람 생각보다 오래된 분이라 이런 일 그냥 넘기지 않아. 그 말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처음 느꼈어요. 정우진 선배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구나. 그는 병원장의 눈과 귀였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 역시도 그가 뭘 모르는지 알고 있었죠.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날 새벽 명주 선배가 그의 사물함에서 빼낸 USB 하나를 제게 보여줬다는 걸. 오병동은 공기부터 달랐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싸늘한 냉기가 훅 밀려들었고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희뿌연 조명은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여기선 말수가 적은 게 좋습니다. 병동 관리 간호사가 저를 보며 한 말이에요. 근무 인수인계도 대충, 병동 구조 설명도 없이 단 한마디만 남기고 근무표를 넘겨줬어요. 아예 기계적으로 굴어라는 경고 같았죠. 병실 안은 대부분 침대 하나, 간이 테이블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창문은 없었고 CCTV는 전부 꺼져 있었죠. 명목상으론 환자 보호 목적이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오래 안 가서 알게 됐어요. 근무 첫날 501호 환자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간호사님, 저 오늘 그 약 안 맞으면 안 돼요? 어제 맞고 나니까 손가락이 안 움직였어요. 그 약. 명주 선배가 말했던 그 약. 환자의 감정과 판단을 마비시키는 정신 억제제. 하지만 전 그 환자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지시가 내려와서요. 그 말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면서도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뭔가 항의라도 하면 제가 병원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명주 선배가 몰래 격리병동 쪽 창문으로 작은 쪽지를 전달해줬어요. 정우진이 USB 2개 가지고 있었어. 하나는 병원장이 지시한 환자 관리 리스트, 나머지 하나는 격리 환자들 중 특별관리 대상자. 특별관리라는 단어가 이상했어요. 보통은 고위층 자제들이거나 의사 가족 같은 사람들이 이 리스트에 올라요. 그리고 거꾸로 문제를 일으켜서 사라져야 하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었죠. 그 리스트 안에 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박현우, 26세, 전직 병원 남자 간호사, 퇴사자, 현재 입원 상태, 비공식 등록, 오병동 508호, 정지했어요. 그 이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동생 유진이가 입원하기 3개월 전 병원에 잠깐 다녔던 남자 간호사였어요. 인터넷에서 후기 게시글 하나에 병원 내부 이상하니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병원 안에 508호의 환자로 있다는 거예요. 다음 날 근무 중 일부러 508호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말이 없었고 눈을 멍하니 뜨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우 씨. 기분은 어떠세요? 말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말을 하려다 멈춘 느낌이었어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절 바라봤죠.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기록지에는 자해 시도, 강박성 사고 반복, 의사소통 불가라고 적혀 있었지만 전 그게 거짓이라는 걸 느꼈어요. 퇴근하고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정우진 선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없이 무서웠어요. 성훈아, 508호는 그냥 놔둬. 그 사람 건드리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왜 그런 상태로 있는 건데요? 그가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몰라도 돼. 여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된 일이 많아.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전부 덮고 있는 게 바로 김성경 원장이었고 그 밑에 정우진 같은 사람들이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박현우 환자 차트를 다시 봤어요. 그 안에는 정신 이상 소견서가 있었어요. 서명은 김성경. 그리고 진단 날짜는 유진이가 사망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 그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어요. 동생을 죽인 건 그냥 약이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구조적인 폭력이었고 그걸 가장 가까이서 만든 사람이 이 병원의 신처럼 군림하는 김성경 병원장이었어요. 그날 밤 박현우가 처음으로 저를 보고 말했어요. 도망쳐요 늦기 전에. 그 말에 전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는 절 보고 있었고 그 안에 분명히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직감했어요. 그 사람은 유진이의 마지막을 봤을 수도 있다는 걸. 박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날 이후 전 매일 508호를 둘러봤어요. 눈빛은 여전히 흐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잠겨있던 뚜껑이 조금씩 틈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도망쳐요 늦기 전에. 그 말 이후 전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박현우 씨, 혹시 유진이라는 환자 기억나세요? 3개월 전쯤 격리병동에 있었던 여자 환자예요. 그 아이가 제 동생이에요. 그 말에 박현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고 그의 시선이 방 벽 쪽 구석으로 향했죠.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전 직감했어요. 그쪽 어딘가에 뭔가 단서가 있다는 걸. 근무 후 몰래 508호에 다시 들어가 벽 구석을 손으로 눌러봤어요. 그러다 조그맣게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칸막이 뒤편에 뭔가 얇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어요. 꺼내보니 오래된 병원 처방전 한 장. 그리고 그 뒤에 유진이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붙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내가 본 건 꿈일까? 현우 간호사님이 왜 이 병실에 있는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유진이가 살아있을 때 이걸 써서 여기에 남겼던 거예요. 즉 유진이는 박현우가 환자가 되기 전 간호사였던 걸 알고 있었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 병원엔 뭔가 있다. 누군가 진실을 알면 사라지게 된다. 이 문장은 메모 마지막에 쓰여 있었어요. 다음 날 명주 선배에게 보여줬어요. 선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병원에서 박현우를 그렇게 만든 건 병원장이야. 그 사람은 자신을 거절한 사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살려두지 않아.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지워버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박현우의 인사기록은 병원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없었어요. 병원 측에선 존재하지 않는 간호사, 기록상으론 처음부터 환자로 입원한 사람일 뿐.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어요. 508호에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 박현우가 없었어요. 관리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새벽에 원장님 지시로 병원 외부로 이송됐습니다. 그 말만 남겼어요. 이송 기록도 없고 구급차 기록도 없었어요. 병원 시스템에도 아무런 로그가 남지 않았죠. 이건 철이었어요. 더는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그래서 아예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전 명주 선배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 씨가 사라졌어요. 이거 병원장이 움직인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아마 다음은 우리일지도 몰라. 그 말 듣고 전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움직임이 감지됐고 이제 원장은 조용히 하나씩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주 선배가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파일 하나만 남았어. 그 파일 안에 유진이 약물 투약 카메라 영상이 있어. 병동 폐쇄회로 중 하나, 그날 CCTV가 꺼졌다는 병실에서. 실은 예외적으로 저장된 영상이 하나 있어. 나 그거 알고 있었어. 근데 그 파일은 정우진이 관리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정우진. 병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간호사. 실제로 병동 약물 투약 스케줄 관리도 전부 그가 맡고 있었죠. 그 사람한테서 파일을 뺏어야 해요. 위험해. 그 사람은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 돼요. 그 파일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우리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했어요. 정우진 선배가 자주 사용하는 사무실 PC. 그 안에서 유진, 격리라는 명칭으로 저장된 폴더. 거기에 영상 하나가 남아있다는 걸 명주 선배가 미리 열람해 둔 적이 있었어요. 그걸 USB에 담아내야 했어요. 밤 10시 교대 시간의 혼란 속에서 정우진이 자리를 비운 3분. USB는 명주 선배가 들고 있었고 전 감시 카메라를 피해 보안 시스템을 임시 차단했어요. 파일 복사는 빠르게 이뤄졌고 진짜 다행히도 영상은 살아있었어요. 20초 분량. 하지만 그 영상 속에서 김성경 병원장이 직접 유진이 팔에 약물을 주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기록에는 없던 약, 간호사 기록에도 없던 투약.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유진이가 울먹이며 말하는 입모양. 왜 저한테 이러세요? 무서워요.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명주는 조용히 말했죠. 이제 끝났어. 이 파일 하나면 병원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을 수 없어. 하지만 전 알았어요. 이걸 어디에 넘기든 간에 그 사람은 바로 반격할 거란 걸요. 그리고 그 반격은 바로 다음 날 정말 시작됐어요. 영상 파일을 확보한 다음 날 아침, 전 곧바로 기자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바로 만나야 해요. 파일을 보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직접 전달할게요. 선배는 짧게 답했어요. 알겠어요. 2시간 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봅시다. USB는 제가 목에 건 카드키 케이스 속에 숨겨뒀어요. 혹시라도 병원 측에서 수색할 걸 대비해서요. 그날따라 병원장실에 들어갔던 보안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뭔가 유출됐다는 걸 알아챘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카페에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기자 선배가 예상보다 늦게 왔어요. 정확히 20분 뒤 옅은 미소를 띠며 다가왔죠.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잠깐 통화하느라. 그리고 마주 앉자마자 제가 꺼낸 USB를 보더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귓속말로 말했죠. 병원 측에서 먼저 연락 왔어요. 그 자료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김성경 병원장 뒤에 있는 이사장이 이 일 무조건 덮으라고 했대요. 실명 언급하는 순간 신문사 자체에 소송 걸겠다고도 했고요. 전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유진이는요? 그 영상 속엔 명백한 불법 투약이 담겨 있었어요. 환자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요. 기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번 일은 나 하나로는 못 막아요. 정말 미안해요. 그 대신 USB는 돌려드릴게요. 혹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그때 도와줄게요. 그는 USB를 조용히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은 사람처럼.
카페를 나서서 한참 동안 걸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는데 그걸 어디에도 쓸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정우진 선배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그날은 무표정이었어요. 성훈아, 병 원장님께서 지금 호출하셨어. 시간 될 때 올라오래. 그 말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섬뜩했어요. 무슨 일이시래요? 모르겠어. 근데 너 요즘 좀 이상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는 확실히 뭔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무언가를 들켰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장실에 들어갔을 때 김성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정 간호사가 말하더군요. 성훈 씨 요즘 뭔가 숨기고 다닌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확인 좀 해도 되겠어요? 몸수색까진 안 해요. 그냥 소지품만 잠깐 보여줘요. 요즘 병원 보안이 너무 불안해서요. 그녀는 미소를 띤 채 말했지만 그 말은 분명 협박이었어요. 제가 가방을 내려놓고 열려고 할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번호 발신자 표시 제한. 그 순간 직감했어요. 받아야 한다는 걸. 잠시만요. 급한 전화라서요. 병원장 앞에서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성훈 씨 맞죠? 저는 특임감찰과 박현수 경감입니다. 현재 귀 병원에 대한 고의 공익신고 제보를 받고 직접 조사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가 제보를요? 귀하가 지난주 등록했던 익명 계정으로 접속한 CCTV 자료,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실로 전달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됐고 보호조치 신청도 함께 들어와 있더군요. 본인 맞습니까? 순간 뒷머리가 얼얼해졌어요. 그때였어요. 병원장 앞에서 전화를 끊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고 명주 선배가 뛰어들어왔어요. USB 가져와. 지금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낸 자료, 기자 말고 다른 루트로 이미 터졌어. 정우진이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알고 너 대신 기자에게 파일 뺏어가려 한 거야. 근데 그 기자 결국 우리 편이었어.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일부러 연기한 거야. 이사장 통화한 척, USB 안 받는 척. 그 USB 너한테 돌려준 척 했지만 이미 백업해서 국회 쪽에 넘긴 상태야. 순간 전 믿을 수 없었어요. 기자가 끝까지 우리 편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사실을 명주 선배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떴어요. 국회 법사위, 황금정신병원 내부 고발자료 확보, 고위 이사장 연루 의혹 의료계 정계 커넥션 수사 본격화. 병원장실은 그날 저녁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정우진은 급하게 출근하더니 바로 다음날 잠적했고 병원장은 기자회견 준비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실은 병원을 통째로 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몰랐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뜬 이후 병원은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병동마다 CCTV가 긴급 점검에 들어갔고 병원장이 보이질 않았죠. 간부진은 모조리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사실상 위기 대응이 시작된 거였어요. 정우진은요? 제가 명주 선배에게 물었죠. 어제 새벽에 잠깐 병원 들렀다가 사직서 하나 남기고 나갔어. 지금은 연락 두절. 근데 그 사람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맞았어요. 정우진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병원장과 움직였고 마지막까지 수습을 위한 카드를 하나쯤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린 너무 늦게 깨달았죠. 다음 날 병원장은 급히 사내 공지를 냈어요.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내부자 고발 진행 예정. 관련자 출입 통제 및 보안 강화 조치 즉시 시행. 그 말은 곧 정성훈을 내부 고발자로 지목하고 격리하겠다는 신호였어요. 그날 오후 병동 보안카드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어요. 근무 시간인데도 제 카드로 출입이 안 됐죠. 명주 선배가 달려왔어요. 지금 병원장 지시로 내 아이디 일시정지됐어. 당장 나가야 해. 근데 어떻게 나가요? 병원 보안이. 내가 뒷문 차단기 잠깐 비워둘게. 10분 안에 빠져나가. 그 다음은 기자가 맡았대. 안전한 데로 데려가 줄 거래.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는 끝을 봐야 하는 싸움이란 걸 체감했어요. 명주 선배가 건넨 메모엔 정우진의 과거 이력들이 담겨 있었어요. 거기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적혀 있었죠. 정우진 전 CC병원 정신병동 간호사. 2016년 투약 실수로 환자 사망 사건 연루 내부 무혐의. 해당 병원 당시 김성경 원장이 병원장으로 재직 중. 그러니까 정우진은 이미 김성경 병원장과 한 번 과거에서 사건을 함께 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도 환자가 죽었고 그때도 진실은 묻혔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유진도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그 사건 기록엔 없어. 근데 당시 유가족이 민간 블로그에 남긴 글이 있어. 우리 아들은 병이 아니라 병원에게 죽었다고. 명주 선배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병원장이 불편한 존재를 관리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우진은 그걸 알고도 계속 거들어온 거고요. 그날 밤 기자 선배가 연락해 왔어요. 지금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번 사건 이후로 과거 환자 가족들이 익명으로 이 병원에 불만이 있었다며 연락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는 이런 제보였어요. 정신억제제를 매일 맞고 있던 제 동생이 갑자기 말도 없이 사망 처리됐습니다. 유서도 없었고 의료진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이건 유진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침묵 속에 사라진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엔 김성경 병원장이 있었어요. 이 병원, 이름 바꿔서 다시 3번이나 설립됐어. 그 전 이름으로 검색해보면 2012년, 2016년 항상 문제가 있었던 병원이야. 명주 선배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만 더 확보하면 돼. 병원 이사장의 이름. 그 사람과 병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걸 덮고 있었는지만 드러나면 이 병원은 끝나. 이사장의 이름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등기부에도 대리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공식 인터뷰도 하지 않는 익명의 인물. 하지만 정우진이 병원장실에 맡긴 녹음 파일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성경 씨, 그 기자랑 통화한 건 깔끔하게 정리했죠? 내가 직접 국회 쪽은 막았어요. 성훈이라는 애만 잘 정리되면 돼요. 이사장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정부 출신 관료로 지금은 보건의료재단 고문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었어요. 정치권까지 연결된 인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모든 조각이 모였어요. 유진의 영상, 정우진과 병원장의 과거 범죄, 익명 제보들, 그리고 이사장의 녹취 파일. 그날 밤 기자 선배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성훈 씨, 꼭 와야 해요. 이건 유진 씨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이긴 싸움이기도 해요. 기자회견장에 섰을 때 수십 개의 카메라가 눈부시게 저를 향해 있었어요. 전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아이의 오빠이고 그리고 이 병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목격자입니다. 전 그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들이 지켜온 그 구조는 여기서 끝납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
병원 홈페이지는 다운됐어요. 전화도 계속 불통. 보건복지부에선 공식 조사팀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고, 의료계 내부 커뮤니티에선 이미 김성경 원장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었죠. 병원은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거였어요. 하지만 전 불안했어요. 끝이 이렇게 깔끔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그날 오후 3시 뉴스 속보가 떴어요. 김성경 병원장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 긴급 후송 중.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명주 선배는 절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저건 도주야. 책임 회피를 위한 쇼야. 실제로 병원장은 의식이 또렷했고 자해라기엔 너무 얕은 상처였어요. 경찰도 고의성 여부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죠.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가해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우진은 달랐어요. 그날 밤 그는 경찰에 잦은 출두했어요. 조용히 변호사도 없이. 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이제 와서야? 그는 진술서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박현우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경이 어떤 약을 유진에게 주사했는지, 그게 어떤 결과를 부를지. 그 아이는 우리 중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유진의 병실 앞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 봤던 박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멍한 눈빛. 하지만 눈빛 안에 있던 미묘한 죄책감. 정우진은 말했어요. 사실 박현우는 유진에게 경고했어요. 이 병원 떠나라고. 하지만 유진은 남았어요. 당신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오기 전 유진이는 매일 일기장에 형 얘기 썼어요. 형한테는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참고 참다가 전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게 유진의 진심이었어요. 끝까지 저를 믿고 제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길 바랐던 거예요. 정우진의 자백 이후 경찰은 박현우를 다시 호출했어요. 그 사람 병원에서 기억상실 환자처럼 치료받고 있었지만 실은 스스로를 감금한 거였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 말하면 나도 죽을 줄 알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경찰에게 제출했어요. 그 안에는 유진이 죽기 전 박현우가 녹음한 마지막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어요. 박 간호사님, 그 약 저한테 맞추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근데 알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없애려고 하는지. 그 사람 원장님, 형 얘기 나왔을 때 표정이 바뀌었어요. 형이 기자랑 아는 사이라고 했더니 눈빛이 진짜 무서웠어요. 숨이 막혔어요. 유진은 제 존재 때문에 더 위험에 노출됐던 거예요. 병원장은 제가 기자 지인이란 걸 알고 나서부터 유진을 위험 요소로 본 거죠. 그게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이 병원에서 죽은 수많은 환자들 중 유진은 유일하게 박과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죽음의 이유가 된 거였죠. 그날 밤 전 박현우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유진이 마지막까지 뭐라고 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형, 절대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저 믿어요. 그 말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진짜로 무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는 진짜 끝을 봐야겠다고. 김성경 병원장은 결국 구속됐어요. 공식 혐의는 의료법 위반, 약물 투약 조작, 사망 은폐, 직권 남용, 허위 진단. 재판정에 선 그녀는
마지막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었죠. 그건 치료였습니다. 그 애들이 감정 과잉이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수많은 유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는 재판부에겐 결정적인 반성 없음의 증거가 됐죠. 징역 14년, 의료 자격 박탈, 그리고 병원은 전면 폐업 결정. 수많은 제보들이 쏟아졌고 사회복지부는 유사한 시스템을 가진 정신병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죽음은 그저 하나의 개인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대한민국 의료의 음지에서 오랫동안 썩어가던 구조를 드러낸 도화선이었죠. 정우진은 실형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어요. 그가 자백한 것, 증거를 제출한 것, 그리고 과거의 고발 실패 경험까지 감안된 판결이었죠. 다시는 입 닫지 않겠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고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시작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박현우. 그는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을 지우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이 시작된 거죠. 며칠 뒤, 전 기자 선배와 함께 복지부 산하 의료인권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정성훈 간호사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원 내부 인권감시단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혹시 첫 번째 케이스를 맡아줄 수 있을까요? 전 고민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제가 받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차례니까요. 이제 저는 간호사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며칠 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전 유진의 묘소를 찾았어요. 잿빛 돌비석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조용히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 목에 걸려있던 그 USB를 꺼내 그 앞에 놓았죠. 유진아, 너의 진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너 혼자 아프지 않았다는 거 이젠 모두가 알아. 작은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꽃잎 하나가 묘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미안해.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해서 형이 너무 늦게 왔어. 전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어요. 마치 유진이 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주머니 속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유진과 제가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 그 웃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기억은, 그리고 그 이름은 앞으로도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며칠 뒤 병원 근처였던 옛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낯익은 간호사 하나가 절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정 간호사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 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건 유진이 덕분이에요. 그 아이가 시작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잘 있어, 유진아. 이제 너를 잃지 않기 위해 나는 매일 싸울 거야. 그리고 오늘도 하나의 보고서를 씁니다. 어느 병원의 폐쇄 회로 안에서 또 한 명의 환자가 침묵당하지 않도록. 그날 이후 전 다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어요. 이번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어떤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세상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한 사람의 기억은 언제나 변화를 시작하게 하죠. 유진아, 너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형이 지킬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침묵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